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요즘엔 비혼주의에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 역시 마음이 조급해졌죠. 오랜 연인과 결혼까지 앞두고 헤어진 뒤 나에게 결혼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싫은 점만 없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결혼을 많이 바라기도 하셨고 저 역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빨리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 급했나 싶어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연애를 짧게 해서 그런지 신혼의 재미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에겐 늦둥이 남동생 한 명과 1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죠.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제가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외동인 저는 남편의 형제들이 부럽기도 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형제들과 상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장남인 남편이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대단하였죠. 우리 아들은 hun기가 꽉 찼지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요새 능력 있는 남자들 결혼하나요? 다 혼자 살려고 하지. 네, 그렇죠. 이렇게 인연이 되니 참 모든 게 감사해요.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던 시어머니셨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홀어머니가 키운 장남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민이가 다 좋은데 나이가 딱 걸려서. 제가 그게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는 어려야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능력 좋고 완이기가 좋다고 하니 제가 허락한 겁니다. 하긴 나도 나이가 많지만 지민이 나이가 많긴 해. 누나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엄마, 요새는 아이보다는 부부 생활을 더 중시하는 사회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내가 좀 그랬나? 사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들을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너무 잘났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나이도 있는 편이고 부모님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지 딱히 반발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옆에서 깐죽거리는 시누이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친구들이 시집 안 간 시누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혼하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크겠거니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노처녀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한 느낌이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시누이를 소개해줬을 때부터 시누이는 절 동생 뺏어간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남동생 가진 누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죠. 그 나이에 남자 잘 만났네. 내 동생이지만 진짜 잘난 놈인 거 알지? 첫 만남부터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시누이를 이해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그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동생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 어차피 분가를 할 예정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혼수 문제와 집을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결혼 준비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모든 시어머니 비위를 다 맞춰드렸어요. 결혼 전부터 책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이었는데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간섭을 하는 느낌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죠. 윽해, 원래 며느리 결혼하면 시어머니 첫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리는 거야. 내가 지켜볼게. 제가 요리에는 손질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 나이 돼가지고 요리도 못해? 누나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요샌 요리 굳이 안 하지. 너는 뭘 몰라. 원래 결혼하면 마누라가 집밥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남자의 앞길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달렸다고. 그래, 우리 딸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안 그래도 첫 생일에 뭘 먹어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꼭 며느리 밥상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고 사실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요즘 같지 않은 옛날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늘 저보고 남편을 떠받들며 살라고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남편은 내심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듣기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시누이를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이 40이 다 돼가도록 변변찮은 직장이 없었고 늘 아르바이트를 가도 이틀 만에 그만두었죠. 그 나이에 내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까지 받아서 쓰는 시누이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로 남편과 자주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다가 결혼 후 남편의 카드값이 이중으로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저희 가정에 미치는 걸 알게 되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한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처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카드값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제 상식상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오빠,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알아서 사셔야지. 지금 오빠가 카드 준다는 게 말이 돼? 원래부터 했던 거라 끊기가 어려워. 이제 오빠도 가정이 생겼으면 알아서 정리했어야지. 남편도 난감해하는 눈치였고 저 역시 이 문제는 제 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집 대출값에 차 할부에 저희도 나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사정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가계부에 구멍이 나자 남편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누이의 생활비를 지원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거의 쳐들어오셨죠. 어머, 어머님이랑 형님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웬일? 지금 웬일이라는 말이 나와? 너 도대체 꼬리가 몇 개 달렸길래 우리 완이기를 꼬셔서 돈을 딱 끊게 만들어? 아, 그게 아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다짜고짜 꼬리가 몇 개 나는 둥 막말을 하는 두 사람이었고 제가 맞받아 치려고 하자 또 나서며 얘기를 하였어요. 시댁과의 갈등이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어디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나이가 많으면 마음이 고와야지. 어머니,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길 바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알아서 독립을 하셔야죠. 제가 지지 않고 맞서자 형님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지지 않고 저에게 막말을 하셨어요. 결혼 전
사실 두 모녀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딪힐 줄은 몰랐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와 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완희가 그동안 나한테 해왔던 거 뺏어갈 생각 마. 형님이 그 나이에 동생 카드를 쓴다는 게 정말 기막히네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네가 못하면 어쩔 건데. 우린 천륜이야. 천륜을 들먹이며 남편과 본인들은 가족이라고 내세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며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빠지더니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제 이야기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주니 고마웠죠. 고마워. 당신은 난감하겠지만 내 말 들어줘서. 아니야, 진짜 끊었어야지. 당신 말이 맞아. 누나가 멀쩡한데 일을 해야지. 결국 이 문제는 저희가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 아들 뺏어가니 좋으냐? 우리 가족밖에 몰랐던 앤데 널 만나서 애가 변했어.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애는 싫다고 한 거다.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말은 듣기 싫은가 보지? 나도 여자지만, 아휴 참, 너도 너다. 난 시집가서 안절해야지?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쟨 아마 가정교육부터 글렀을 거야. 지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며 하실 얘기신가요? 어머니랑 형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형님과 시어머니는 제가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의 갈등이 생기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살면서 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를 시누이에게 드리는 문제는 없던 걸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저에게 참 많이도 고마워하였고 저 역시 시누이를 제 가족처럼 챙기려고 노력했죠. 누나가 적응을 잘 못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소개시켜준 곳에서 적응만 잘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내 친구 사업체지만 친구 자체도 진짜 괜찮고 아마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누나가 너무 불만이 많아서 탈이긴 해. 남편은 시누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냈으면 하였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제 친구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난 뒤 시누이는 몇 번 출근을 하더니 또다시 불만에 휩싸여 시어머니에게 힘듦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출근이 너무 빠르잖아. 그때 출근길이라 차다 막히는데 9시까지는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너 잠도 많아서 얘기 좀 해보지. 옳게 친구라 그런지 성격도 대쪽 같아.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있지? 어쩜 그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유두리가 없다니? 친구 시누이만 좀 봐줄 수도 있지. 안 되겠다. 얘 좀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지. 힘 좀 써달라고. 전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름에 일을 끝내놓고 달려오게 되었어요. 너 얘기는 들었지? 네 시누이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서 일하라는 거야? 뭐가요? 그만한 안정적인 데가 어딨다고. 형님만 잘하시면 정규직의 월급도 세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출근 시간이 너무 힘들대잖니. 네가 어떻게 얘기 좀 해봐.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새벽 6시도 아니고 남들 다 출근하는 9시도 빠르다고 하는 신우이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랑 이희도 보통 8시 30분 정도까지 출근해요. 이게 평범한 거죠. 그건 니네니까 가능하지. 내 딸은 잠도 많고 몸도 약해서 힘들다니까. 옳게,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완익이가 카드도 가져가서 진짜 힘들어. 진짜 막말로 정신머리가 어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다들 이렇게 살아요. 형님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사신 건 아닐까요? 재벌집 딸도 아니고 일을 하셔야 되면 하셔야죠. 아니, 올케는 어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아, 진짜 짜증나. 어린애처럼 화를 내는 신우이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나이 든 신우이를 옆에서 달래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죠. 신우이는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겨우 출근을 이어가기로 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신우이가 잘 다니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에게 조심스레 만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반가운 전화였기에 당장 달려나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참 충격이었죠. 너무 오랜만이다. 많이 바빴지. 너한테 부탁만 해놓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신이 없다. 아냐, 너 바쁜 거 아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어? 왜? 조금 특이해서 그렇지. 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얘기를 하였는데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어요. 아니, 회사 비품이 매일 없어지는 거야. 솔직히 그런 거 얼마나 하니? 나 그런 거 아끼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CCTV 돌려보는데 네 시누이가 한 움큼씩 매일 가방에 넣는 거 있지? 확실한 거야? 아니 어쩌다가 나도 몇 번이나 봤고 또 지켜도 봤어. 네 신우 맞더라. 직원들도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팀 직원들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매일 꾀만 부린대고. 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괜히 부탁했어. 아냐, 내가 미안하지. 네가 어디 부탁하는 애냐? 근데 진짜 오죽하면 내가 이러는지도 생각해줘. 그래, 네 마음 알지. 미안해. 이제 곧 수술 끝나는데 그냥 정리하려고. 알고 있어. 미안하다. 너무나도 중마고우인 친구지만 친구에게 괜한 부담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회사 비품 도둑질을 한 신우이를 어쩜 좋을까 생각을 했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눈치껏 정리를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이 힘들게 참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리가 되자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그것은 역시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막말을 더 일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쥐똥만한 회사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뭐? 날 해고해? 진짜 어이없네. 올게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정리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죠. 저도 형님이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친구가 이상한 거 아니니? 우리 딸이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나왔는데? 그딴 조그만 회사에서 우리 딸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 오히려 감지덕지지? 본인이 비품 훔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끼리끼리라고 올케도 똑같은 사람 아냐?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적응했더니만 지가 뭔데 날 잘라? 내가 다녀줘도 고마울 판에? 하여간 제가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냐? 좋은 회사라고 하더니만 순 꽝이다. 저를 또 이상하게 몰아가는 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형님이 회사 비품을 허구한 날 가져가는데 그럼 회사에서 형님을 쓰겠어요? 그거 절도예요, 형님. 제 말에 형님은 당황해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였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내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주둥이를? 형님이 얘기하세요. CCTV에도 찍히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대요. 옳게 내가 도둑질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어디가 아쉬워서? 옳게 친구 진짜 이상하네. 나한테 계속 자격지심 있는 것 같더니 아주 날 모함을 하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끼리끼리라는데 너랑 그 여자랑 친구인 이유가 있겠지? CCTV에도 찍혔다고까지 했지만 신우이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내심 찔리는지 시어머니에게 절 빨리 집에 보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일로 전 신우이를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남편 또한 제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 보였죠. 미안해. 당신이 애써 생각해준 누나 일자리인데 당신도 면이 안 섰겠어.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하지 않을게. 내가 누나한테도 잘 얘기할게. 미안해. 그나마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과연 몇 달이 흘렀을까요? 대뜸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 뜬금포인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도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가 안식처를 찾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했죠. 누나가 진짜 남자복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잘 만났나 봐. 그러게. 아니 일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신 거야? 인연은 따로 있나 봐. 엄마 친구 카페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눈이 맞았나 봐. 잘 됐지 뭐. 와, 진짜 만날 사람은 만나는구나.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알게 된 남자라고 했고 무려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어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신우이가 시집을 가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신우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하자 입이 찢어지셨죠. 거봐, 내가 뭐랬니? 우리 딸 장하다.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변호사 사모님 될 생각이나 해. 엄마, 이제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려고 하나 봐. 나 진짜 요새 행복해. 신우이는 진짜 행복해했고 신우이가 결혼을 준비하니 히스테리도 줄어갔어요. 올케는 이런 반지 받아봤어? 나 프로포즈 받았는데 내 반지 좀 볼래? 어머, 이거 되게 비싼 건데. 형님 좋으시겠어요. 잘 어울리세요.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걸 굳이 사주는 거 있지? 좋죠 뭐. 형님이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제 짝을 만났지 뭐야. 이래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다인 거야. 그러니까 올케도 관리 좀 해.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요. 몰라서 물어? 누가 보면 40은 좋게 넘어 보여. 머리숱도 없는 것 같고. 내 동생이 외모 말고 내면만 보나 본데 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관리 좀 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외모로도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신우이였죠.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 저렇게 껍데기만 내세우나 보다라고 무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시집가면 지금보다 덜 볼 테니 참자라고 생각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을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신우이와 결혼할 사람이 집에 인사를 온 소식에 저 역시 일을 끝내고 부랴부랴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내가 말했죠. 여기는 내 울케. 나이는 40이 넘어 보이지만 38이에요.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울케 뭐해? 얼른 인사하지 않고?
첫 인사부터 저런 얘기를 하는 신우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니 참자 싶었죠.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신우이의 언행을 참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신우이가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는데 신랑 될 사람 앞에서까지 모욕을 주는 모습을 보고 가지가지한다 싶었고 신우이는 한술 더 떠 여우라느니 이상하다느니 라는 소리를 하였어요. 옳게 뭘 그렇게 뚫어지게 내 남자를 쳐다봐? 헝감생심이야. 에이, 완주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냥 눈이 마주친 건데. 제 올케를 못 믿어서요. 꼬리가 10개 달려도 모자란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완주씨가 예민한 것 같은데요. 예민하다뇨?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 회사 사장이 올케 친구여서 잘렸다고. 다 그것도 올케가 말장난해서 그런 거예요. 형님,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사실이 아니야. 나 진짜 그 회사 잘 다니고 싶었어.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하지만 다 잊었어. 내가 거기 계속 다녔으면 멋진 예비 남편을 못 만났을 테니까. 어쩌면 고맙기도 해. 본인이 비품을 갈취해놓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또한 혹시라도 누나 결혼이 파토날까봐 저에게 한 번만 참아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건 무슨 상황일까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제 입만 바라보시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는 행동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형님한테 잘못했나요? 이봐요, 보셨죠? 이렇게 발작한다니까요. 여보, 그만해. 누나가 그냥 조금 속상해서 하는 소리 가지고. 매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누나 좀 잘 봐주세요. 형님은 제가 화내는 것 또한 제 성격 문제라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듯이 신우이의 결혼할 약혼자는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다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눈치까지 해가며 제 입을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 역시 화가 났던지라 신우이 또한 본인과 똑 닮은 신우이를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자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좀 쉬자 싶을 때 저에게 시련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 나간 뒤 저희만을 따로 불렀고 그 이야기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완주 시집가면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완영이 좀 컸으니까 니들이 데리고 가. 그래도 중학생 아니니. 네? 지금 완영구려님을 데리고 가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말대로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키우게 생겼니? 니들이 좀 데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도련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고 이제 중학생이니 손갈 것도 없겠다. 그저 집만 제공하며 같이 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완영이 의사도 물어봐야지. 걔가 의사랄 게 어딨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그리고 완주 시집가면 나 시골 내려갈 거야. 이 집을 팔아야 완주 혼수라도 해줄 거 아니냐. 하긴 그러네. 누나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왜 완영도련님을 책임지나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세 준비를 할 거고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힘들 것 같아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 이렇게 차갑게 얘기할 거야? 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차갑고 잔정이라곤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절대 합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정한 말 한 번 못 들어본 데다 이제서야 남편과 이세 준비를 하며 그나마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나이 차이 나는 시동생이라지만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야. 나 도련님 못 걷어.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야. 어머님이 엄마면 책임지셔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았대? 장남이 무슨 봉이야? 엄마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러지. 그리고 집 하신대잖아. 오히려 어머님을 두둔하는 말투에 정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대면대면한 남편과 저였고 남편은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한번 학과 얘기를 꺼냈죠. 너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에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한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완영이 자기 앞가림할 거야.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내 동생인데. 어머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래야 해?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해? 부탁도 아니고 어머님은 통보식이잖아. 그거야. 엄마는 내가 장남이니까 그러신 거지.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럼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뭔 죄야? 모르겠다. 나보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오빠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내가 너무한 건가 싶어. 남편이랑 대판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정말 심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였어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며 행복해했고 왜 이 짐을 우리만 져야 하나 싶은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누이 때문에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더욱 거절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이 일을 가지고 시누이는 왈가왈부하며 저에게 차갑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게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완영이한테 그렇게 하면 돼? 형님이 그럼 책임지시든가요. 난 시집가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혹을 달고 가. 내가 장남이었으면 100번 데려갔지. 우리 완영이 불쌍한 애야. 전 제가 더 불쌍하네요. 태어나자마자 아빠도 없이 평생을 아빠 그늘도 모르는 애인데 좀 잘해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완익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누이는 동생이 불쌍하다며 울먹거리면서까지 말을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동생 생각을 끔찍히 한다는 걸 보니 사실 의외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쉽사리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 남편과 이세를 낳고 알콩달콩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에 저 자신이 괴로웠어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럴 무렵 남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도련님을 계속 멀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죠. 제가 허락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기뻐하였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가 대쪽같이 차갑긴 해도 네가 마음은 약한 애지. 고마워. 우리 완영이 잘 부탁한다. 그래 옳게 고마워. 아 맞다. 내가 완영이 알레르기라서 식재료 주의해야 한다는 거 얘기했나? 시누이는 도련님에 대해 식재료부터 주의해야 할 것까지 싹 다 알려주었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격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답답했지만 이왕지사 잘 살아보기로 했으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생각하게 되었죠. 시누이 같지 않게 시동생은 착하고 아직 청소년이라 그런지 사실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남편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을 데리고 있겠다고 한 후로 시어머니는 얼른 집을 팔아 시누이의 혼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딸이니 뭐든 다 해주시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시누이도 정말 기뻐하였죠. 엄마 고마워. 그래도 변호사 사모인데 내가 생활비 받으면 엄마 섭섭지 않게 해줄게. 나 진짜 잘할 거라는 거 알지? 그럼 네가 누구 딸인데 엄마는 우리 사이 덕이나 보고 살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이 행복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참 많이도 양보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시누이의 시집을 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 하객들 그거 아르바이트 사는 거 어떻게 하지? 하객 아르바이트는 왜? 내가 친구가 어딨어.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시댁에 보여지는 건 있어야지. 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신 것 같아. 평생 집에만 있어서 친구 하나 없다는 시누이의 말에 사실 벙찌게 되다가 성격을 보면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죠. 예, 너 결혼했을 때 불렀던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 아직도 다 연락하니? 네, 당연하죠. 동문회 동창회 어렸을 적 친구들에. 근데 왜요? 어머, 잘됐다. 어차피 네 가족 일이니까 네 친구들 좀 오라고 해라. 네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 전부 다시 오라고 해. 어머님, 제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는 시어머니의 말에 진짜 기가 찼어요. 아니 왜 안 돼? 시누이가 네 가족이고 언니나 마찬가지인데 불러라. 완이기한테 듣기로는 축의금도 쏠쏠했다며. 어머 그러면 되겠다. 올게 친구들 좀 불러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객 아르바이트 쓸 게 뭐 있어. 얘 친구들을 쓰면 되는 거지. 너 그때 축의금 1,000만 원 넘게 들어왔다며? 네 친구들한테 축의금까지 하라고 해 이왕지사. 상식적이지 않은 두 모녀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왜? 누나 결혼하는데 당신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잖아. 막말로 당신 언니가 있었다면 친구들도 올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이 시누이 결혼식에 하객들 다 모집하라는 것도 모자라. 축의금까지 맞춰서 1,000만 원 하라시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당신도 진짜 똑같은 사람이구나. 오히려 남편은 저를 보고 또 왜 저렇게 빡빡하게 굴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이 여기까지 오자 제가 정말 이 집안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저만 이 사람 되는 것이 맞나 싶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시누이 결혼이 다가오니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과 함께 누나가 시집가기 전에 다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며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일이 많았고 저 역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을 먹고 오는 게 나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야근을 하기로 한 날 일이 빨리 끝나 와인을 사가지고 저 역시 밉지만 시누이 결혼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회포를 풀어야겠다며 손을 내미려고 시댁에 방문했던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인생을 유턴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곧 시누이의 결혼식이 되었으며 시어머니의 말대로 내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전부 불러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족스럽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북적대고 좋으니? 변호사 사모님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지. 어쨌든 고생했다. 넌 저리 가서 우리 딸 사진이나 잘 찍어놔. 네 어머님 그래야죠.
아마 오늘이 형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날인데. 어머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곤 사진이나 찍으라면서 구석에 가 있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전 제가 부른 하객들에게 미리 부탁한 플랜카드를 들게 한 후 신부 대기실에서 신우이와 사진을 찍으려는 제 친구들에게 사인을 주었어요. 사진 기사가 신랑을 불러 하객들과 같이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신우이의 비밀이 벗겨졌고 신우와 시모는 둘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죠. 이게 뭐야? 너 애엄마였어? 아니 이게 뭐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 플랜카드 글은 완영엄마 새 시집 축하해요 라는 글이었어요. 사실 제가 거두기로 한 시동생은 신우이의 진짜 아들이었고 신우가 젊어서 사고쳐서 낳은 아이였어요. 본인의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아들로 둔갑시켜 새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두 모녀가 그 아들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이 사실을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시댁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시동생이 신우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완영아, 그래도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누나, 걱정 마. 내가 내 조카 잘 챙겨야지. 집사람은 눈치도 못 챘으니까 절대 안 걸릴 거야. 그래, 이제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본인들 사연에 절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남매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또한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이 하필 그때 그런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인생 피는 거였는데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완익이가 완영이만 잘 맡아주면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호적도 엄마 호적이잖아. 완영이도 내 행복 바란다고 했고. 당연히 내가 잘 걷어두지. 누나는 행복만 해. 나랑 집사람이 잘 거둘게. 그래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이 누나가 편히 시집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두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겠어. 아휴. 우리 완익이랑 완주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나도 더 바랄 게 없다. 엄마, 내가 진짜 효도할게. 그러게, 엄마, 이제 우리 잘 살게요.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에 부글부글 속이 끓었고 전 이런 계획을 벌인 것이에요. 이 일을 신우이의 신랑이 알게 됐으니 결혼식 직전 바로 결혼식은 파토나게 되었고 그 집 시어머니 또한 한바탕 난리가 났죠. 기막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애까지 딸렸다니 뻔뻔하게도 진짜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넌 위약금이랑 피해 보상할 준비나 해.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말을 들어? 너 같은 사기꾼 말을 왜 들어? 주제의 변호사라서 잡고 싶었나 보지? 진짜 뻔뻔하다. 하필 결혼식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지. 결혼식 했어봐. 아, 끔찍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드레스를 입으며 그 집 시어머니에게 싹싹 비는 신우이를 보며 나오는데 남편은 이 모든 화근이 저라며 제 뺨을 때렸고 저 역시 2배로 갚아주었어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뺨을 날려? 똑같이 나한테 사기친 주제에 너도 이혼 소송 각오해. 우리 누나 잘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누나 파혼 당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너 어떻게 보상할 거야?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너희 사기꾼 집안한테 당해서 지금까지 참고 산 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제가 그대로 제 친구들과 자리를 뜨려 하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그제야 저를 잡고 어떡할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뻔뻔하기도 하였죠. 뭘 어떡해요.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날 속이고 본인 아들까지 떠넘기려 했다니
꼴 좋네요. 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냐.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친 당신 가족들한테 내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이제 제 집에 막대한 위자료나 줄 생각하세요. 제 말에 벙찐 얼굴들을 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왔어야 했는데 진짜 저것이 우리 딸 앞날을 망쳤어. 웃기지 마요. 본인 딸은 본인이 앞날을 망친 거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애엄마라는 사람이 진짜 창피하네요. 그 얼굴을 끝으로 전 남편에게도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저마저 이혼 소장을 날리자 시어머니 또한 아차 싶었다는 얼굴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뻔뻔함으로 안면 몰수하였어요. 예, 그래. 네 잘못 눈 감아줄 테니까 완영이 책임져라. 그래야 완주가 다른 남자라도 만날 거 아냐. 당신 딸은 지금 당신이 다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딸의 잘못을 감싸주려고만 하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이나 하다니 대단해요. 그럼 우리 딸 앞날이 구말리인데 이렇게 살으라는 거니? 당신 딸만 안중에 있고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 귀한 건 모르지? 우리는 무슨 죄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아, 엄마, 일단 그만하세요. 일단 너도 많이 화났으니까 좀 진정해. 당신도 입 다물어. 나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마.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가족 바보, 마마보이인 걸 몰랐던 제 자신이 한탄스러웠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며 빨리 수습하려고 했죠.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가 잘못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제서야 절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날 미쳤었나 봐. 그래도 때리는 건 좀 아닌데 용서해줘. 안 때렸어도 당신은 이혼감이야. 날 속였잖아. 그것도 가족들이랑 한패로. 우리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 이제 곧 행복해지려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었거든. 나 이해 못해? 그러니까 누나를 위해 평생 살아. 조카도 아들처럼 거두고 거기에 낚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어? 내가 평생 잘할게. 다들 그렇게 말은 하지. 당신도 그럴 줄 알았고. 근데 당신은 당신 가족만 생각하지. 나는 그냥 들러리고 말이야. 됐어. 꿈 깨.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빌잖아. 어? 당신은 미안하다고 말할 염치도 없어야 하는 사람이야.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 말에 오히려 화가 더 났고 전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여왔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 법원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그런지 위자료는 작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뻤죠. 그리고 시누이는 결국 시어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한 혼수 비용 그대로를 그 변호사 집에 위자료로 주어야 했고 파혼을 당했어요. 아휴,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쩐다냐.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한테 어떻게 온 기회였는데 이제 어쩌냐고.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좋은 신랑감 만들어 올 테니까 우리 딸은 걱정 마라. 법정에서 저런 말을 하는 모녀를 보니 참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집까지 팔아서 마련한 혼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 아니 시누이의 아들까지 모조리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나 있는 집까지 없어진 시어머니였고 결국 남편은 가족이란 수갑으로 평생 가족들을 떠안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좋아? 내 인생 망쳐놓으니까 좋으냐고. 당신이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생각은 못하지? 늘 남 탓만 하는 당신 인생도 불쌍하다. 그래, 그렇게 평생 살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변호사 사모님 됐어.
도백 있는 당신이 변호사 사모님 되면 어떻겠니? 입만 열면 거짓말에 도벽까지. 당신은 중증이야. 애 버리고 시집 가려고 했던 거 애한테 속죄하면서 살아. 알겠어? 제발 나이 들고 철 좀 들길 바래. 아, 분해 죽겠네. 저게 진짜? 그 나이 먹고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나 전전하지 말고 집도 팔린 김에 이젠 홀어머니 본인이 모실 생각도 해. 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죄니? 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뭘 알아? 적어도 당신은 기생충 같다는 건 알아.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주고받았던 신우이와의 대화였어요. 자식 버리고 팔자 피려고 한 신우이를 이렇게 참교육시키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긴 하였죠. 제 친구들 또한 만나면 늘 이 이야기가 한동안 주제였고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 역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큰 상처로 남았어요.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나 싶었던 게 속상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어요. 성격이 급한 편인데 이번 일로 뭐든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하는 습관도 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 일도 더욱더 웃으며 말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이 담담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거든요.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래도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는 분이 계시지만 결혼에 몰두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려고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젠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려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한 요즘이에요. 인연이라면 좋은 결말이 맺어지겠죠? 여러분들도 꼭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똥차 보내고 벤츠 타게 된 여성입니다. 표현이 조금 저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제 상황을 이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사용해 봤어요. 저는 파혼을 당한 뒤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어요. 파혼 사유는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였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화가 나네요. 뭐 그래요. 백년해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부모님의 결정에 자식인 제가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건 너무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파혼 덕분에 멋진 남편과 마음 따뜻한 시부모님을 만나 행복의 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해피엔딩인 셈이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지셨어요. 부모님끼리는 사전에 이런저런 협의를 하셨겠지만 저는 아빠가 집을 나가실 때까지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전혀 낌새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랬죠. 특히나 그랬던 이유는 마지막 날까지도 전혀 전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들보다도 사이가 좋으셨고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형편도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이혼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새아빠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빠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전교 학생회장을 도맡아 하셨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오실 정도로 두뇌도 명석한 분이셨어요. 거기다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성격도 화통한 분이셨거든요. 왜 드라마를 보면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빠가 딱 그런 부류였어요. 늘 자신감에 차 있고 상대가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를 하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분이셨어요.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멋진 분이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존경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이혼을 하시곤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때 아빠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자라는 동안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한 건 묻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두 분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 궁금했지만 그걸 묻는 순간 아빠가 너무 그리워질 것 같아서 꾹 참고 입을 닫아버렸죠. 아빠는 이혼을 하면서 저희가 살던 집을 엄마한테 넘기셨어요. 그리고 옷가방에 옷 몇 벌만 챙겨 집을 나가셨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아빠를 보면서 혹시 아빠한테 여자가 생겨서 딴 살림 차려 나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아빠와의 이혼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빠가 집을 나간 뒤에도 집안에는 여전히 아빠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안방 욕실에 가보면 아빠가 쓰던 면도기도 그대로 있고 아빠가 쓰던 화장품, 운동기구, 그 밖에 넥타이 핀이랑 구두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도 엄마가 아빠의 물건은 치우지 않은 건 일종의 미련이 남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 그 물건들을 치우기 전까지는 저도 손을 대지 않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런 결심을 허물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긴 거예요. 아빠가 집을 나간 뒤 엄마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살 집은 있었지만 당장 생활을 꾸려갈 돈이 없었으니까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생활비를 더는 받을 수 없으니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줄곧 가정부로 살아온 엄마가 직장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단절녀로 산 지 17년이나 된 엄마를 굳이 써줄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슈퍼 아주머니 소개로 파출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식당 일을 나가셨는데 일을 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아우, 그냥 가세요.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데 같은 돈 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왜 써요? 가세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 일하는 거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식당 일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집안 살림한 경력이 있는데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됐어요. 그냥 아주머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손에 물도 많이 안 묻혀본 것 같은데 괜히 먹고 살기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라고요. 이놈의 파출사무소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면 어떡해? 바빠 죽겠는데 승질나게 하고 있어. 전날부터 일을 하게 됐다고 들떠서 앞치마도 준비하고 일하기 편한 바지로 찾아 입어가며 준비를 했던 엄마는 결국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불 꺼진 방 안에서 엄마가 하소연을 하며 훌쩍이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난 어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그깟 식당 서빙도 안 써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 거냐고.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당신 말 듣지 말 걸 그랬어. 고집을 부려서라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건데 왜 당신은 날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게 만든 거야.
나는 왜 내 자식 먹여 살릴 능력도 안 될 정도로 무능한 엄마인 거냐고. 평소엔 손도 안 대던 소주를 안주도 없이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는 엄마를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빠가 그날따라 더 밉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는 세상에 여자는 엄마 하나뿐이라며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냐. 40 넘어서 이렇게 버릴 거면 왜 경력 단절녀로 살게 만들어? 차라리 직장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게 멋지게 놔두지. 왜 아빠한테 기대 살게 만들었냐고. 속으로 아빠를 원망하면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제가 그때 한창 사춘기 때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미움으로 변해버린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아빠 물건을 죄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죠. 이제 없는 사람 물건을 언제까지 집에 둘 거야? 엄마랑 나 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 물건을 왜 집에 두냐고. 엄마도 이제 아빠 잊어. 엄마를 버린 사람인데 계속 생각해서 뭐하냔 말이야. 난 아빠도 싫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엄마도 싫어. 다 꼴 보기 싫다고. 처음부터 엄마한테 화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버렸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놀란 표정으로 멍하게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날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엄마는 다음 날부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의지에 불타는 얼굴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자리를 얻게 되셨죠. 녹즙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새벽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회사 건물을 돌면서 녹즙 판촉도 하고 배달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정해진 곳에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얼마 안 되는 기본급밖에 못 버셨어요. 아침 일찍 회사원들이 가득한 사무실에 들어가려니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 그랬는지 맛보기 욕만 건네고 나오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잘 먹혔는지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녹즙을 신청하는 고객이 늘어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뛰는 사람들보다 영업 실적이 많이 오른 거 있죠. 남의 일터에 와서 시끄럽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맛보기 녹즙을 주고 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저희 엄마한테 녹즙을 신청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 엄마는 전보다 몸은 힘들어졌지만 표정은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평소에 다니지 않는 건물까지 들어가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 엄마 대학 동기가 하는 건축사 사무실이었던가 봐요. 하필 거기서 동기랑 딱 마주친 거예요. 대학 시절 성적은 엄마가 더 좋았는데 동기는 건축사 사무실 대표가 되어 있고 자신은 녹즙을 배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그 와중에도 엄마는 맛보기용 녹즙을 건네며 동기한테 영업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죠. 저라면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온 엄마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쭉 빠져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속으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필 그런 꼴로 거기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날 녹주 명업을 하러 가서 만난 대학 동기는 한때 엄마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당시의 엄마는 아빠랑 사귀고 있어서 그분의 고백을 거절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때 나를 좋아했던 남자한테 영원히 예쁜 모습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껄끄러웠던 그날의 만남은 이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엄마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거든요. 비록 오랜 시간 손에서 일을 놓고 살긴 했지만 아저씨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에는 건축학도였던 저희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빠랑 헤어진 이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간신히 사회생활을 하던 엄마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한테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까 바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뒤 엄마는 아저씨와 재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아빠를 가지게 된 거죠. 새아빠 역시 이혼하고 꽤 오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친가에선 결혼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외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제 하나 있다면 바로 저였죠. 따지고 보면 저라는 존재가 새아빠 집안 입장에서 보면 저희 엄마한테 딸린 혹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상견례 때도 그렇고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새아빠와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야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예은주야, 난 네 엄마도 엄마지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 아빠가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바람에 자식이 없었잖니?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손녀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넌 아직 할미가 불편하지? 어릴 때부터 함께 부대끼며 살았다면 몰라도 다 커서 만났으니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지. 그래도 우리가 5년, 10년 가족으로 살다 가다 보면 그래도 많이 가까워지지 않겠니? 너무 주급해하지 말고 네 마음이 내킬 때마다 조금씩만 할미한테 다가와 다오. 나도 그럴 테니까 알았지? 할머니는 제게 앞으로 만날 때마다 조금씩만 더 친해지자며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할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제가 파혼을 당했을 때에도 제일 화를 내셨던 사람이 할머니셨어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강남에서 갈비집을 하는 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새아빠 친구의 아내분이 중신을 사주셔서 만난 남자였는데 중신을 사주신 분이 남자 측에 저희 부모님의 재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선자리에 나갔고 그래서 별다른 걱정 없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선을 봐서 만난 사이였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의 조건을 다 알고 선택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도 당연히 결혼을 찬성하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비 시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 저를 가게로 부르셨어요. 근무 중이라서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반차를 내고 예비 시부모님이 하시는 갈빗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 그 집 친딸 아니라던데 맞아?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엄마랑 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니 이 여편네야. 아들 자식 혼사 치르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진행한 거야? 아이고. 이게 다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곤 가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분들이 그간 내가 재혼 가정에서 자란 걸 몰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다는 애가 그 중요한 걸 속일 수가 있니? 네 눈엔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니네 새아빠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우리가 아무나 받아줄 줄 알았어?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선자리에 나올 때 주선자분을 통해 민혁 씨가 다 얘기를 듣고 나온 줄 알았어요. 언제 밝혀줘도 밝혀줄 일인데 설마 제가 그걸 숨기려고 했겠어요. 그건 정말 오해십니다. 얘가 끝까지 변명이네. 그래, 말이 났으니 솔직히 말하마.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 네가 맘에 들어서가 아니다. 네 할아버지. 아니지.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네 새아빠 부친이 엄청난 부동산 거부라서 그래서 이혼사 진행하려고 했단 말이다. 근데 친손녀도 아닌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겠니? 어림도 없지. 그러니 더 길게 말할 거 있겠니? 그때였어요.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되는데 얘랑이 가게로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빠 전화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다고. 네 아빠한테 다 들었으면서 뭘 물어? 우리 아주 똥 제대로 밟았어. 그러자 그제서야 얘랑은 제게 눈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평소 포근하던 인상과는 달리 사나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은주씨, 정말 그 집 친손이 아니에요? 그쪽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냐고요. 표정 보니까 맞나 보네. 와씨, 이거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네. 기가 막혀서. 와, 부동산 재벌집에 장가가 나 있더니 아주 대차게 사기당할 뻔했네. 은주씨, 난 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조건 보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잖아. 근데 그쪽이 출신을 가지고 사기를 쳤고 엄연히 나랑 우리 집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거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아주 피해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신적인 위자료 지급하고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 얼굴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민혁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적인 위자료라뇨. 아니, 내가 속인 적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를 줘요? 그리고 왜 날 죄인 취급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요? 재혼 가정에서 자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해놨는데요? 그리고 내가 새아빠의 친딸이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인 거랑 민혁 씨 가족이 무슨 상관이에요? 왜? 공짜 건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하고 기대했어요? 그런 거라면 참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네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남의 할아버지 재산 가지고 계산기부터 두드리다니. 네, 좋아요. 나도 이 결혼은 절대 못하겠네요. 당신네들같이 치졸하고 거지근성 가진 인간들이랑은 절대 못 산다고요. 어디 위자료 받고 싶으면 소송 걸어보세요. 내가 아주 최고로 편 변호사로 제대로 꾸려서 이 가게까지 싹 다 뺏어버릴 거니까. 싸울 마음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곤 갈빗집을 빠져나왔어요. 정류장 근처까지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몰라요. 결국 집에 돌아와 엄마를 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얘랑이 제 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이번 소송은 취하해 달라고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했더니 제가 파혼당한 일을 전해 들으신 할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변호사를 선임해 예비 신랑과 그 부모한테 각종 소송을 걸으셨더라고요. 결국 얘랑을 비롯해 그 부모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제 앞에서 싹싹 빌고 사과를 하고서야 할머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해 주셨어요. 감히 내 손녀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고도 니들이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지. 한 번만 더 내 손녀딸 눈에서 눈물만 나봐. 그땐 소송 취하고 뭐고 없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으로 내가 아주 니들 인생 개박살 내줄 테니까. 그때 할머니를 보면서 얘랑과 얘랑 부모한테 받았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친손녀도 아닌데 마치 당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광분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일로 인한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소송을 맡겼던 로펌의 담당 변호사와 제가 그 일을 계기로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똥차 가고 벤츠 왔다는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담당 변호사와 자주 만나셨었는데 이 사람이 손녀딸 사위로 적격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소송은 취하했기 때문에 더 볼 일 없는 사이였지만 할머니는 그 변호사를 식사 초대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저랑 만나게 하셨거든요. 아무리 의뢰인의 부름이라고는 하지만 사건 수임도 끝난 마당에 의뢰인 가족과 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변호사는 저희 할머니가 연락할 때마다 거절 않고 찾아와 주었어요. 처음엔 그 저희가 저희 친가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했었는데 변호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로펌을 찾는 의뢰인 중에 돈 많은 의뢰인은 많아요.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한텐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은주 씨가 그걸 좀 알아채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속뜻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된통대인 이유라 바로 그 마음을 받아주지는 못했지만 상황만 달랐다면 저 역시 관심을 가졌을 법한 사람인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죠. 남주기 아깝다고 내가 당장 사귈 것도 아니면서 대답을 질질 끌고 여지를 주는 건 못하겠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래서 친구처럼 연락하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서야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꽤 이름 있는 로펌 변호사라서 집이 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더라고요. 친구놈들은 인삼 먹어가며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난 인삼 팔아가며 공부했어. 농담 아니고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인삼농장 하시거든. 나 공부시키시느라 땅도 많이 팔고 버는 족족 다 내 밑으로 쏟아부으셔서 지금은 농장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말이야. 언제 우리 농장에 한번 갈래? 부모님이 자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라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려는 남자친구의 의도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파혼 경험 탓인지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거기서 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만약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은주 너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상태에서 시작했어. 너희 부모님이 재혼을 했건 아니건 그건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결정을 자식인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건 부모의 몫이야. 우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결혼하자. 진솔한 그 말에 이번만큼은 꼭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비시대까지 가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보니 그간의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왜 모든 사람마다 풍기는 기운이 있잖아요. 제가 예비 시부모님한테 받은 기운은 포용이었어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애정이 넘치는 환대를 받았거든요. 저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모습에 저 역시도 그분들께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 집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남자친구한테 느꼈던 감정과도 일맥상통했어요. 그래서 파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고 했지만 이렇게 확신이 드는데 이번 결혼마저 실패를 한다면 그건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직업이 변호사기는 하지만 그동안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학비를 대출받은 것도 있고 예비 시부모님이 인삼 농사 때문에 빚을 진 것도 있어서 신혼집을 비롯해 결혼은 최소한의 경비로 꾸리기로 했어요. 물론 새아빠와 본가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남의 도움으로 꾸려나가기가 싫었어요. 그건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셋집을 얻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준비를 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편의 학자금 대출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둘이 버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 충분히 살만해요. 우리 부부한테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 그 정도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 발생 장소는 다름 아닌 시부모님의 인삼 농장이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 핸드폰이 울려서 잠에서 깬 시각은요. 제 남편은 한번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눈을 떠서 남편 휴대폰을 살폈어요. 액정을 보니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면 좋은 일은 아닌 게 분명했으니까요.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며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 휴대폰에 락이 걸려 있어서 제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다가 깬 남편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졸린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으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잠이 벌떡 깨서는 금방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마치더라고요. 여보, 옷 입어. 바로 우리 집에 가봐야겠어. 인삼 농장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범인이 당신 아버지래. 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가서 인삼을 훔쳐.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님 말고 당신 친아버지. 그 말에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아빠가
다른 집도 아니고 내 시댁 인삼밭을 털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를 타고 시댁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밀어도 힐끔힐끔 제 표정을 살피곤 했지만요. 그렇게 해당 지구대에 달려가 보니 시부모님이 달려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많이 놀랐지? 일단 아버님부터 만나봐라. 듣기로는 저희 아빠가 인삼을 훔치다 걸렸다는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한테 반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경찰 앞에 앉아 취조를 받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제 기억에 남아있던 아빠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떡 벌어진 어깨에 당당한 표정. 정장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던 모습은 어디 가고 굽은 어깨에 얼굴부터 시작해 온몸이 까무잡잡한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간의 인생이 녹록치 않았는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바로 달려온 인부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 아빠를 곁에서 눈으로 살피려니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엄마랑 날 버리고 집을 나갔으면서 잘 살기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채 돌아와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때였죠.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빠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곤 특유의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부르셨어요. 은주야, 왔니? 마치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들어온 사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픽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아빠는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시려고 한결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주야, 많이 놀랐지? 그런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아빠가 지금 경찰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금방 정리될 거야. 우리 얘기는 이 일부터 끝내고 하자. 시부모님 모시고 먼저 집에 가 있어. 아빠도 곧 따라갈게. 도둑으로 몰려서 지구대까지 끌려온 사람치고는 너무 여유가 넘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버님께 여쭈었더니 의외의 말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가, 너희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먼저 집에 가 있자. 현우는 남아서 사돈 좀 도와드려. 명색이 사이가 변호사인데 이럴 때 힘이 되어드려야지. 긴 얘기는 집에 가서 하고 아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영문도 모른 채 시부모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온 저는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사건 전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도둑은 저희 아빠가 아니라 한 동네 사는 이웃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인근 지역에서 인삼 도난 사건이 벌어져서 시부모님도 농장에 CCTV도 달고 개도 키우면서 도난 방지를 위해 애쓰셨던가 봐요. 그러던 중에 새벽 4시쯤 저희 아빠한테 온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간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실은 니들 결혼을 앞두고 너희 친아버지가 여길 찾아온 적이 있었다. 비록 딸아이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못난 아비이지만 내 자식 잘 봐달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다더구나. 만나서 그간 살아온 얘기를 나눠보니 같은 남자로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갔단다. 이후에도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인삼 출하를 할 때는 직접 트럭을 몰고 일을 도와주러 오시곤 했었어. 안 그래도 오늘도 그 일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농장에 오셨던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란 저희 아버님 인삼 농장에 들이닥친 인삼 도둑을 잡은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원래 일정에 따르면 저희 아빠가 트럭을 몰고 아침 7시까지 농장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평일이라 출근길 차량에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 몇 시간 당겨 일찍 농장으로 오셨던가 봐요. 트럭을 농장에 세워두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인삼도둑이 농장에 들이닥친 거죠. 오전 출하를 위해 인삼을 미리 포장을 해둔 걸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훔치러 온 거예요. 성인 2명이 박스를 날라 준비해온 차량에 싣는 걸 확인한 아빠는 몰래 도둑들이 몰고 온 차에 숨어 타고는 놈들이 인삼을 다 싣자마자 그대로 차를 끌고 내달린 거예요. 그리곤 차를 인근 지구대로 끌고 가 경찰에 신고한 거죠. 아빠는 경찰에게 인삼 출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걸로 봐서 동네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고 차량 소유주와 관계된 마을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댁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형 동생하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아무튼 그 일로 그동안 그 마을에서 발생한 인삼 도난 사건의 전말 역시 밝혀낼 수 있었어요. 몇 시간 뒤 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온 아빠는 그제야 저를 끌어안고 그간 못 나눈 회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혼의 내막을 알려주셨죠. 부하 직원이 공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너진 회사를 되살릴 길이 없더구나. 실패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네 엄마랑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다른 건 몰라도 집만큼은 남겨주고 싶어서 너랑 네 엄마 곁을 떠나기로 했단다. 그때 그 결정은 아직도 후회 안 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너랑 네 엄마가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너랑 네 엄마 곁에 남았다면 모르긴 해도 지금쯤 너도 네 엄마도 나를 엄청 미워하게 됐을 거야. 무능한 가장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며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한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내 트럭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아빠와 엄마는 그동안 가끔 연락을 하며 사셨던 모양이었어요. 새아빠가 연락을 하셨다더군요. 아빠는 제 파혼 사실도 알고 계셨고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오셨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가시긴 했지만요. 이른 아침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도난 사건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 덕에 저는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새아빠를 밀어낼 생각은 없어요. 제게는 친아빠만큼 고맙고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둘 다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은 하나뿐인 아빠가 둘이나 있으니 아빠 복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단은 힘든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아빠와 그간 못다한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새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